자, 한국당의 내부에 대해 지금 진박 감별 공천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진짜 진박이라고 설치되던 사람이나 감별사라고 하던 사람, 영남 다선에 대해서 이렇게 물갈이에 나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한국당에서 어떠한 어느 정파를 막론하고 이해관계를 전혀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한국당에서 자유로운 입장에 서 있는 이런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이 저일 거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대해서도 제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쪽에 대해서 무슨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 끄리낄 일이 전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김병준 비대위가 전원책이 사퇴하고 나간 나머지 조강위원을 데리고 그 사람들도 같이 나갔어야지요. 사람은 저는 첫째는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전원책이 짜서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전원책이 나갔으면 같이 그만둬야지 우리는 계속 남아서 마무리 짓고 가겠다고. 그런 거 할 사람 천지로 있어요. 그때는 누구하고 의리를 지켜야 되느냐. 전원책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조강특위라고 밖에서 만들어서 데리고 들어왔으면 그 전원책이 그만두면 같이 들어온 사람들도 그만두고 또 한국당이 비슷한 사람들을 아무나 임명을 해서 비대위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버티면 사람 추해지는 겁니다. 자, 그게 오늘 말의 핵심은 아니고, 자, 인적 청산의 7가지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대여투쟁의 미온적인 인사, 거의 대부분이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김용태 사무총장은 적극적이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반시장적 입법 참여 인사. 자, 반시장적 입법 참여 인사라고 보면 김용태 스스로가 공부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경제민주화 등을 이야기할 때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자, 시장과 반시장이 뭡니까? 보수도 세월이 지나면 개혁적 입장을 가져야 되고 시장 만능이 항상 옳은 것인가? 시장의 반칙을 갖다가 이렇게 견제하는 부분도 반시장인가? 저는 시장주의자인데 다만 시장이 항상 옳으냐? 아니죠. 힘이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서 다른 힘을 가지고 남들은 다 발목을 묶어놓거나 줄이를 틀어놓고 지만 뛰면 그것도 반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시장이라는 말이 옳은 것인가? 반시장을 이야기하자면 한국당에서는 어쨌든 저는 김용태부터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안보의식이 미진한 인사. 이걸로 따지면 한국당의 개혁 방안이라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한테 1억을 주고 하청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문재인 정권의 이런 대북 정책에 협조할 거는 협조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들이나 6.12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서 지고 난 이후에 이제는 우리도 이 대북 입장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부터 다 집에 가야지요. 그 보고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용태 그리고 김병준이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유체이탈 합법을 구사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2016년 총선에 진박 공천 연루 인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박 공천 연루 인사도 물러나야 되고 내가 볼 때는 도장 갖고 간 사람들과 치고받았던 모양이 비슷한 사람들을 다 물러나야 되겠지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인사. 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태에 한국당에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을 하면서 3인방이나 최순실 정윤회를 처단해야 된다고 사고 터지기 전에 미리 이야기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과연 3인방이 저렇게 전횡을 하는데 3인방의 권력의 뒤에는 정윤회나 최순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한국당 내에서 손 한번 들어봐라. 저 같은 사람도 2014년 세월호 처리하는 걸 딱 보고는 TV에 나가서 했습니다. 방송마다 다 했어요. TV조선 채널 A, MBN에 가서 다 3인방이나 정윤회나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물러나야 박근혜 정권이 편안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 이후에 박근혜 정권에서 방송 출연이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유병헌 사태 때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걸 보고 분명히 뭔가 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 분열 조장 인사라는데 서로 싸움질한 걸 가지고 누가 분열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싸움질은 착한 싸움질이고 네가 한 싸움질은 당 분열 싸움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존재감이 미약한 영남 다선인데 영남 다선이 존재감이 미약하다 좀 칩시다. 그런데 한국당에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다 합쳐서 몇 명입니까? 내가 볼 때 한 5손가락 빼놓고는 다 존재감이 없기는 매 일반이더만요. 자, 그래서 253개 이 지역 협의회를 당무감사를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런데 해당되는 사람을 자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친박들이 윤상현을 필두로 지금 힘을 모아 반문연대를 해도 모자랄 판에 과거 일을 가지고 책임을 따지다가는 자멸하게 될 거다 하고 김병준이 취임할 때 인적 청사는 없다고 해놓고는 친박 학살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되면 친박 일각에서는 다선 그리고 진박을 중심으로 탈당의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병준이 조강특위 외부위원을 만나 믿을 만한 병풍이 돼줄 테니 확고한 혁신 기준을 마련하라. 그 외부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김병준과 싸워서 잘린 문자 해고당한 전원책이 넣은 사람인데 전원책이 잘리는데 의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인데 남의 조직을 강화하고 특별히 위할 명분이나 한마디로 깜이 되는 인물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집니다. 자, 이러면 한마디로 지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남 눈에 대들보만 비판하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면 친박들은 아마 판을 깨고 나가서 또 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면 다음 대선 때쯤에 또 기회가 올 거다라고 되겠죠. 은하드 애국당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하나 내겠어요. 앞에 이야기한 7개의 관점은요. 김병준, 김용태 이걸 추진하는 사람부터 다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7개를 적용시킬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의원을 이야기하자면 미안하지만은 한국당의 110명의 대부분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저 같은 평론가도 TV 나가서 공개적으로 한 비판을 아무도 지킬까봐 정치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봐 말을 하지 못해서 충신이라면 주군이 멀쩡할 때 이렇게 가면 혁명이 일어나서 쫓겨납니다.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될 건데 그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주군이 지금 쫓겨나고 깜빵에 갇혀서 33년을 살고 있는데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명은 혁명이 아니라 혁명을 빙자한 선동이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이런 데 당해버렸다라는 것은 권력을 유지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건데 그러면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안 됩니다. 주변에 이 사기꾼들이나 주변에 한마디로 황간들을 전부 쳐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권력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과감한 개혁을 하도록 하십시오. 부패 척결에 나서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될 건데 전부 다 알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3인방이 그야말로 한국당의 당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놀았지요. 공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물론 3인방은 또 그 뒤에 있었지만은 누군가가 그런 걸 뻔히 다 알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권력에 빌붙어서 다 자기도 끈을 대보려고 한 사람들이 대다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잘라요? 제가 그래서 방법을 하나 이 멍청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시를 합니다. 앞으로 1년간, 지금부터 1년간, 그러면 2019년 11월 달까지, 그러면 총선이 2020년 4월이니까, 그까지 딱 평가를 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때 자를 사람, 안 자를 사람을 다 가릴 수 있어요. 1년간 한마디로 문정권 투쟁 지수를 계산을 해서 투쟁 지수가 높은 순대로 살려주고 투쟁 지수가 밑바닥에 깔린 사람들은 자르기로 하자. 친박 비박을 떠나서. 그렇게 하면 아니 열심히 싸워서 과거에 죄가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 싸워서 과거 죄를 실수면 봐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거기에 똥 안 묻고 오줌 안 묻고 예? 먼지 안 묻은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오줌 똥 먼지가 칠갑이 되고 진흙탕에 그냥 빠져서 저들끼리 이전 투구를 하고 있어요. 진흙탕에 개싸움이라는 뜻 아닙니까? 갯벌에 가보세요. 개가 온몸에 뻘을 이렇게 해가지고 개 두 마리가 싸워봤자 별 소득도 없는데 저것끼리 집게 들고 상대방을 물었다가 개줌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 두 마리, 이번엔 두 마리네 하고 이렇게 통에 담아가 저녁에 이렇게 삶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흙탕 개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1년간을 뭘로 해요? 장외 투쟁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가, 그리고 올라가서 발언을 몇 번 하는가,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을 얼마나 강도 높게 비판하고 새로운 뭔가를 국회에서 폭로하는가, 문 정권의 위선과 부패와 문제들을 폭로하는가. 그래서 그걸 개수화시킵니다. 그 개수화시킨 거를 한국당은 사무처에서 집계만 내고 그 평가위원을 외부에 한 10명 한국당을 제일 많이 비판한 인물들을 상대로 해서 한국당을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해서 그 평가한 개수들을 올려놓고 그래서 자르면 돼요. 끝에부터. 자,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야 될 거는 뭐가 있겠어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열심히 투쟁했는가. 문재인의 종전선언이나 김정은 박람회 얼마나 열심히 비판 투쟁을 했는가. 자, 그러면 D가 찝찝하지 않은, 부패하지 않은 사람들, 잡혀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일수록 크게 떠들 거고, 잡혀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안 떠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 떠든 사람들이나 투쟁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구리거나 비굴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잘라버리면 돼요. 그래서 진박이니 비박이니 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앞으로 1년간 투쟁의 강도로 살려주겠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싸우다가 그냥 장렬하게 죽자라고 할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싸우게 되면 이 보수가 살아날 길도 서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보면 우리가 2차 대전 영화나 보면 그런 영화들이 있었죠. 사형수들을 풀어줘가 군 내에서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군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석방을 해서 독일군에 한마디로 게릴라로 특공대로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일 모레 총살받아 죽을 것을 아군한테 총 맞고 기양에 독일군 진지에 가서 싸우다가 공을 세우고 오면 사면을 시켜준다니 죽으라고 싸워서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당은 그걸 갖다가 좀 착안을 해서 지금부터 1년까지 시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계속 포인트를 재겠다. 그래서 1포인트 김진태가 득점했습니다. 1포인트 유기준이 득점했습니다. 1포인트 윤상현이가 득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포인트 정종섭이가 득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득점을 책정을 해가지고요. 차곡차곡 그리고 그 심사위원을 한국당을 제일 비판하는 외부인으로 하면 그게 득점인가 아닌가는 뭐라고 이렇게 어디서 이야기를 하고 어디 가서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득점 아니다 빼라.
쇼다. 이렇게만 하면 득점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그리고 그 그래프를 한국당 당사 앞에 장외에 붙여요. 110명에 딱 비닐이 붙여가지고 코팅해서. 그래서 매일 그 그래프를 이렇게 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처진 사람은 아 이러다가 내 공천 못 받고 정치 생명 끝나겠네? 투쟁해야 되겠다. 그러면 4선, 5선이라고 점잔을 떨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서로가 살아남으려고 다 5선, 6선도 투쟁 전선에 나서고 초선도 열심히 싸우고 영남이라고 부산이라고 안전할 것도 아니고 다 열심히 싸우지 않겠어요? 원외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원외라도 또 나름대로 싸울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평가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해서 그 평가를 가지고 1년 뒤에 아무리 잘못해도 문정권과 열심히 싸워서 문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노력을 했다면 사면 국회는 좀 더 해라고 하고 아무리 무슨 평가 좋게 받아도 이미지만 관리하고 뺀질거리는 사람 같으면 전 날려버리면 되죠. 그렇게 해야지 뭘 복잡하게 그래 싸움들 하고 있습니까? 자, 국회 사무처가 보좌관을 줄이고 의원을 60명 늘리자 이렇게 지금 안을 냈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문희상 국회의장도 의원 특권 줄이고 보좌관 감축하고 그래서 국회의원 30석을 늘려서 연동형 비례제로 가야 된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으로 큰 당에 몇 석씩 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자인데 이거든 저거든 30에서 60석을 더 늘리고 늘리는 만큼 지출이 증가되니까 보좌관을 줄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4급 보좌관 2명 등 국회의원 보좌관이 7이고 그리고 인턴 둘이 해서 뭐 9명인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급 1명 줄이고 작년에 늘린 8급도 하나 줄이면 60명을 늘리더라도 지출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례의석을 이렇게 늘리고 지역구는 줄이기 어려우니까 그대로 두면 되지 않겠느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60석으로 늘리고 지역은 줄이자. 자, 그러면서 지역은 이제 조금만 줄여서 253석을 240석으로 줄이고 지역하고 비례를 360에서 지역이 240, 비례가 120 해서 2대1의 비율로 두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무슨 보좌관 2명 줄여서 그 비용이 60명 국회의원 늘리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현재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는 국회의원 세비를 600만 원으로 줄이고 보좌관은 조금 더 줄이고 이렇게 해서요. 국회의원 월급부터 반만 받아도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만 원이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이면 600명으로 늘리고 보좌관 수는 현재 반으로 줄여가지고 서너 명으로만 하면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국회의원의 대우를 줄이되 국회의원 숫자는 늘려야 된다 봅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어디 가서 받아 먹기도 힘들고 그래야 어디 가서 설치기도 어렵고 일만 열심히 하게 돼요. 지금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게 계획인 것처럼 안철수가 100명 줄이자 했는데 300명을 200으로 줄여놓으면요. 이 국회의원들 대우나 국회의원들 보좌관 숫자나 국회의원들 어깨에 힘주는 게 더 늘어났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특권을 없애는 부분은 뭐냐? 숫자를 확 늘려서 그런데 대우는 확 줄여서 국회의원 자리가 그렇고 그런 자리다라고 만들어버려야 어디 가서 600명인데 국회의원입니다라고 설치지도 못할 거요. 그냥 미국의 하원 의원들처럼 그냥 하원 의원 미국에 500 몇십 명이지 않습니까? 하원은 2년마다 선거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국회의원을 한 2배로 늘리고 한 3년마다 선거를 하게 하고 해서
국회의원 자리가 별것도 아닌 자리로 특권도 없애버리고 하면 결국은 일 열심히 할 실무적인 전문가들이 남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권이 많으니까 저렇게 해먹으려고 안 나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월급을 줄이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 IOC 위원과 피파 집행위원회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개최에서 뇌물 액수가 피파 위원이 월등히 높았다라는 것은 피파는 20명이 결정하는데 IOC는 한 100명이 결정을 하니까 피파가 뇌물이 훨씬 높다는 것.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게 잘못하면 그들의 특권과 뇌물 액수만 높여주고 정경유착을 더 높여줄 수 있으니까 권한을 줄이고 월급을 줄여서 숫자를 늘리고 임기도 줄이는 것이 답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